저는 박은정입니다. 올해 46살이죠. 동네에서 작은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을 먼저 보낸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아침에 관리실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문을 닫는 그런 평범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정리를 마치려던 참이었죠. 그때 친구 미라가 들어왔어요. 최미라. 저와 20해가 넘게 절친으로 지낸 친구입니다. 화장품 매장 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늘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의 미라는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습니다. 미라야, 무슨 일 있어? 제가 먼저 물었어요. 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아, 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부탁인데?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이런 미라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라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석진 씨가 너무 거칠어.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윤석진 씨는 미라의 남편이죠. 중견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점잖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무슨 말이야? 제가 되묻자 미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 은정아. 그리고 미라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없겠니?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죠. 뭐라고 했어?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남편을 내가 대신 받아줄 수 없겠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절친한 친구가 자기 남편을 받아달라니. 이런 부탁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미라야, 정신 차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지만 미라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계야. 남편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어.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미라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하지만 미라의 표정을 보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자기 남편을 저에게 맡기겠다는 거였죠. 은정아, 제발. 미라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나는 정말 절망적이야. 다른 방법이 없어.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그 순간 미라의 눈빛을 봤습니다. 절망과 간절함이 섞인 정말 막다른 길에 선 사람의 눈이었어요. 20해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절친한 사이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미라야, 나는 못해. 이건 정말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도와줘. 남편한테 말해볼게. 내가 대신 받아준다고. 미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자기도 이게 말이 안 되는 부탁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미라야, 다른 방법을 찾아봐. 상담을 받든지 아니면. 하지만 미라가 제 말을 끊었어요. 다른 방법은 다 써봤어. 정말 마지막 방법이야, 은정아. 미라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제발 도와줘.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20해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석진 씨가 정말 그렇게 심한 사람이었나요?
미라야, 일어나. 이러지 마. 제가 미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더군요. 정말,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은정아. 정말 없어. 나는, 나는 이제 포기하고 싶어.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어.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미라를 안아줬어요. 떨리는 어깨를 느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래도 이 부탁만큼은 들어줄 수 없었어요. 미라야,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결국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완전히 거절하기엔 미라가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결국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어떻게 친구의 남편을 제가 받아줄 수 있겠어요? 그날 이후로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미라의 부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친구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목요일 오후였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적은 날이었죠. 마지막 손님 케어를 마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였어요. 하지만 사흘 전보다 얼굴이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미라야, 어떻게 된 거야?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은정아.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 정말 한계야. 어젯밤도 너무 힘들었어. 그때 대기실에서 소리가 났어요. 아, 깜빡했습니다. 김아주머니가 계셨죠. 제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에요. 다음 주 예약을 잡으러 오신 건데 아직 안 가셨나 봅니다. 미라야, 잠깐만. 제가 대기실 쪽을 힐끗 봤어요. 김아주머니가 잡지를 보고 계시더군요.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 미라를 관리실 깊숙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정아, 정말 도와줘. 나 혼자서는 안 돼. 미라야, 진정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해봐. 제가 미라의 어깨를 잡았지만 미라는 계속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심해져. 예전에는 그래도 말이 통했는데 이제는 미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는 정말 무서워, 은정아. 그 순간 미라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아. 미라야, 일어나. 제가 황급히 미라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안 돼. 일어나. 안 일어나. 내가 도와준다고 할 때까지 안 일어나. 미라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은정아, 너 말고는 정말 아무도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그때였습니다. 대기실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어요. 김아주머니가 무언가를 보려고 고개를 돌린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이 장면을 보신 건 아닐까요? 미라야, 일어나. 누가 봐. 제가 속삭였지만 미라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발 은정아. 딱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도와줘. 저는 어쩔 수 없이 미라를 안쪽으로 더 끌고 갔습니다. 김아주머니가 못 보게 하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미라야, 정말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자. 상담센터라도 가보자. 다 해봤어.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담도 받아봤고 이혼도 생각해봤어. 하지만 남편이 절대 안 놔줘. 오히려 더 심해질까봐 무서워.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미라가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친구의 남편을 받아줄 수는 없는 일이죠. 은정아, 너는 혼자 살잖아. 그런 일에 대해서도 외로울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미라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서로 도움이 되는 일일 수도 있어. 미라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때 대기실에서 김아주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 저 그냥 갈게요.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김아주머니가 가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혹시 아까 장면을 보신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죠. 미라야, 일어나. 제가 다시 미라를 일으켜 세웠어요. 이제 김아주머니도 가셨으니까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은정아, 나는 정말 간절해. 너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어. 하지만 이건 제가 말을 멈췄어요. 미라의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줘. 그 이후에는 절대 부탁하지 않을게. 미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은정아, 우리 20년 넘게 친구로 지냈잖아. 그 정도 우정은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20년 넘게 절친으로 지낸 사이인데 친구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걸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미라야, 제가 망설였어요. 정말 한 번만이야? 미라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정말 한 번만. 약속할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친구가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정말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볼게. 결국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좀 줘, 미라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미라가 나간 후에도 불안감은 계속됐습니다. 김아주머니가 정말 아무것도 못 보신 걸까요? 혹시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라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년 넘게 함께해온 친구인데 정말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이틀 후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어떻게 생각해 봤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나 봅니다. 미라야.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한 번만이야? 그래, 약속할게. 정말 한 번만. 미라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고마워, 은정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정말 딱 한 번만이야.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돼. 당연하지. 나도 미치지 않았어. 미라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어때? 남편이 집에 있을 거야. 토요일?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었어요. 정말 이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약속을 한 이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미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초인종을 누르기가 힘들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도 어려웠습니다. 은정 씨, 문을 열어준 건 석진 씨였어요. 평소보다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니 미라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은정아, 고마워.
나는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제가 물었지만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하게 나가버렸어요.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석진 씨와 단둘이 남겨진 거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석진 씨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 씨, 석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미라에게서 들었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당황스러울 줄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서 석진 씨의 목소리도 어색했어요. 하지만 미라가 워낙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누군가 왔나 봅니다. 누구죠? 석진 씨가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아, 택배네요. 택배요?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혹시 이 상황을 누가 보면 어떻게 하죠? 석진 씨와 제가 집에 단둘이 있는 걸 누가 알게 되면. 잠깐만요. 석진 씨가 현관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택배 기사의 목소리였어요. 윤석진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석진 씨가 대답했어요. 저는 거실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혹시라도 택배 기사가 저를 보면 안 되니까요. 손에 땀이 나고 있었어요. 여기 사인 부탁드립니다. 택배 기사가 말했어요. 사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다행히 택배 기사는 금방 갔나 봅니다. 석진 씨가 거실로 돌아왔어요. 택배였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났어요. 이런 상황이 이렇게 긴장되는 줄 몰랐습니다. 은정 씨, 괜찮으세요? 석진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어봤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석진 씨가 제 옆에 앉았어요. 갑자기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미라가 정말 고생이 많았어요. 제가 너무 요구가 많았나 봅니다. 석진 씨,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은정 씨도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석진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미라를 위해서라도. 그 순간 저는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미라를 위한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석진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자의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은정 씨, 석진 씨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미라와의 약속도 있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금기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친구의 남편과 함께 말이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석진 씨는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일어난 일인가요? 저는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제가 친구의 남편과 이런 일을 한 걸까요? 곧 미라가 돌아올 거예요. 어떤 얼굴로 미라를 마주해야 할까요? 이 비밀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석진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어요. 은정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죄책감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이 일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한 번만이에요. 물론입니다.
석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가 돌아온 거예요. 저는 재빨리 옷을 정리하고 태연한 척 앉아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미라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미라를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어떻게 친구 얼굴을 봐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그 일이 떠올랐어요. 정말 제가 한 일인가 싶었죠. 거울을 보니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제 얼굴이 있었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라와는 그 일 이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약속대로 딱 한 번만 한 거니까 더 이상은 없을 거라고 안심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라가 관리실로 찾아왔어요. 표정이 또 심각했습니다. 은정아, 미안해. 미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또 부탁이 있어. 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라야, 우리 한 번만 하기로 했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또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미라야. 이미 한 번 해준 거면 충분해. 은정아, 제발. 미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만족해했어. 그래서 한 번만 더. 미라야, 이건 정말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미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이번만 더. 그 다음에는 절대 부탁하지 않을게. 미라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결국 저는 또 넘어가고 말았어요. 친구의 눈물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두 번째가 시작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다시 미란의 집에 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미란은 일부러 집을 비웠습니다. 은정 씨,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진 씨가 저를 맞이했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했지만 석진 씨는 미소만 지었어요. 은정 씨는 정말 특별하세요. 석진 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미라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미라와 저를 비교하다니. 하지만 더 이상 생각할 틈도 없이 일이 진행됐습니다. 세 번째도 있었어요. 그 다음 주에도 미라가 또 찾아왔거든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야.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어느새 매주 토요일이 되면 저는 미란의 집에 가고 있었어요. 미라는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계속 부탁이 이어졌습니다. 석진 씨도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미안해 하더니 나중에는 당연한 듯이 행동했습니다. 은정 씨, 지금은 은정 씨 아니면 안 돼요. 어느 날 석진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미라로는 더 이상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제가 미라의 남편을 빼앗는 건가요? 석진 씨,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했지만 석진 씨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은정 씨도 외롭잖아요. 서로 도움이 되는 일 아니에요? 석진 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섯 번째가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미라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미라야, 이제 그만하자. 어느 날 제가 미라에게 말했어요. 이건 너무 이상해. 왜? 미라가 되물었습니다. 별일 아니잖아. 그냥 도와주는 거지. 별일 아니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라야, 이건 내 남편이야. 알아. 하지만 남편이 만족하니까 나도 편해. 미라의 대답이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너도 나쁘지 않잖아.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미라가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7번째, 8번째. 시간이 갈수록 저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계속 부탁했고 석진 씨는 점점 더 집착했습니다. 은정 씨, 미라는 이제 필요 없어요. 어느 날 석진 씨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은정 씨만 있으면 돼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진심이에요. 은정 씨와 계속 만나고 싶어요. 석진 씨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위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라야, 이제 정말 그만하자. 제가 미라에게 간절히 말했어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무슨 말이야? 미라가 시치미를 뗐어요. 그냥 계속하면 되잖아. 안 돼. 나는 이제 못하겠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미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정아, 이번만 더 도와줘. 남편이 계속 그러네. 저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정말 이제 그만두고 싶었거든요. 미라야, 나는. 제발, 은정아. 너 없으면 난 어떻게 해? 미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또 그 목소리를 듣고 나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알겠어. 결국 저는 또 넘어가고 말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어요. 언제부터 제가 이런 사람이 된 걸까요?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빠져나가려고 할 때마다 미라의 전화에 다시 발목이 잡혔어요. 마치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9번째, 10번째. 이제 저는 숫자도 세지 않게 됐어요. 그냥 매주 토요일이면 자동으로 미란의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정말 대단해요. 석진 씨가 어느 날 말했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여자는 처음 봐요. 헌신적이라고요? 저는 그 말이 이상했어요. 이게 헌신인가요? 아니면 그냥 잘못된 일인가요? 점점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이게 친구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된 길로 빠진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11번째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미라는 집을 비웠고 저는 석진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석진 씨가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해 보였거든요. 석진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표정이 좀 이상했거든요. 아니에요. 별일 없어요. 석진 씨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뭔가 불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석진 씨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았습니다. 석진 씨가 급하게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누구예요? 제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냥 회사 일이에요. 석진 씨가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표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석진 씨가 화장실에 갔을 때였어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평소에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말이죠. 저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남의 휴대폰을 볼 생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이 켜져 있었고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누구에게서 온 메시지일까요? 석진 씨를 그렇게 긴장시킨 메시지가 뭘까요?
잠깐만 보자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부하면 회사에 소문낼 거야. 이게 무슨 메시지인가요? 누가 석진 씨를 협박하고 있는 건가요? 보낸 사람을 확인해 보니 더 놀라웠어요. 세영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김세영. 미라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더 위로 올려서 대화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이번 주도 만나야 하나요? 부장님이 싫다고 하면 정말 회사에 말할 거예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세영 씨가 석진 씨와 무슨 관계인 거죠? 더 놀라운 건 석진 씨의 답장이었어요. 은정 씨도 똑같이 하고 있어. 너만 특별한 게 아니야. 조용히 해. 소문나면 너도 끝이야.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은정 씨라니. 그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석진 씨가 세영 씨에게 제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계속 대화를 읽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미라는 모르지? 당신이 나랑도 만나는 거. 당연하지. 미라는 바보야.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세영이랑 은정이 둘 다 내 거야.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세영 씨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건가요? 더 위로 올려보니 더 끔찍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혼자 남으면 사무실로 와. 거부하면 해고시킬 거야. 내 가족들도 알게 될 거야. 세영 씨를 협박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세영 씨의 답장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주세요. 이런 일 하기 싫어요. 가족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저는 미라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석진 씨의 여러 여자 중 하나였던 건가요?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석진 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은정 씨, 뭐 하세요? 석진 씨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태어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동요하고 있었어요. 석진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제 눈치를 봤어요. 혹시 메시지 보셨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석진 씨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메시지들이 떠올랐어요. 세영 씨도 저와 같은 상황에 있다니. 아니, 저보다 더 심한 상황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적어도 미라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세영 씨는 완전히 협박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권력 관계를 이용한 협박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뭔가요? 정말 미라를 도와준 건가요? 아니면 저도 피해자인 건가요? 생각해보니 미라의 행동도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나중에는 너무 태연했거든요. 마치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혹시 미라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석진 씨가 세영 씨와도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특히 은정 씨도 똑같이 하고 있어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정말 세영 씨와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건가요? 저도 석진 씨의 피해자인 건가요? 다음 날 저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미라야, 세영 씨 어때? 요즘 매장에서 일은 잘하고 있어? 세영이? 왜 갑자기 세영이 얘기야? 미라의 목소리에 뭔가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별로 안 좋아 보여.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 미라가 대답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영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건가요? 친구를 도운 게 아니라 석진 씨의 욕심에 이용당한 건가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제가 모르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제가 이런 상황에 휘말린 건가요? 이제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세영 씨를 직접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저와 같은 상황인지 아니면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것 말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 메시지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세영 씨가 협박당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제가 여러 여자 중 하나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상황을 미라와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라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친구로서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목요일 저녁, 저는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라야, 시간 있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뭔데? 전화로 하면 안 돼? 미라의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어요. 아니야, 직접 만나서 해야 할 얘기야. 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관리실로 갈게. 미라가 대답했어요. 다음 날 오후 미라가 관리실로 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뭔가 예감이 좋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인데? 미라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하는 걸까요? 미라야, 석진 씨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게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석진이가 뭐? 미라의 표정이 경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석진 씨 휴대폰을 봤는데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세영 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더라.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석진 씨가 세영 씨를 협박하고 있어. 회사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제가 본 것을 그대로 설명했어요. 세영 씨도 우리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미라가 일어났습니다. 은정아,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미라야, 진정해. 나도 충격이었어. 제가 미라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사실이야. 내가 직접 봤어. 그런데 미라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놀라는 것 같기보다는 화가 나 보였거든요. 은정아, 너 정말 그랬어? 남의 휴대폰을 몰래 봤다고?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우연히 본 거야. 석진 씨가 화장실 갔을 때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미라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정말 우연히? 미라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은정아, 너 혹시 석진이에게 관심이 생긴 거 아니야?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미라야? 처음에는 마지못해 도와준다고 하더니 이제는 남편 휴대폰까지 뒤지고 있네. 미라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미라야, 오해야. 나는 정말. 제가 해명하려 했지만 미라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오해? 정말 오해일까? 미라가 비웃었어요. 은정아, 솔직하게 말해봐. 석진이가 좋아진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제가 소리쳤어요. 미라야, 내가 누구야?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사이잖아. 20년? 그래, 20년이지.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 동안 친구라고 믿었는데 이제 보니 내 남편을 노리고 있었네. 미라야, 정말 아니야. 나는 내가 부탁해서. 제가 절망적으로 말했지만 미라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부탁했다고? 그래,
처음에는 내가 부탁했지.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너도 즐기고 있었잖아. 즐기고 있었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미라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힘들었다고? 그럼 왜 계속했어? 미라가 따져 물었어요. 내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왜 계속했을까요? 미라의 부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대답 못하지? 미라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은정아, 인정해. 너도 석진이가 좋았던 거야. 아니야. 제가 다시 소리쳤지만 미라는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영이까지 끌어들여서 석진이를 완전히 빼앗으려고 하는 거지. 미라의 목소리가 더욱 독해졌습니다. 미라야, 정말 아니야. 세영 씨는 피해자라고. 제가 간절히 말했지만 미라는 믿지 않았어요. 피해자? 웃기지 마. 미라가 비웃었어요. 다들 석진이를 좋아하는 거잖아. 인정하라고. 미라야, 제발 냉정해져. 석진 씨가 세영 씨를 협박하고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려 했어요. 협박? 미라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아, 너 정말 석진이를 모르는구나. 석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미라야.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미라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은정아, 너는 내 남편을 빼앗은 배신자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우정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어.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배신자라니. 저는 정말 배신자인가요? 미라야,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제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미라는 돌아섰어요. 오해가 아니야.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 미라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은정아, 우리 이제 끝이야. 미라야. 제가 불렀지만 미라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라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관리실에 남겨졌어요. 2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미라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정말 제가 석진 씨를 좋아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정말 미라를 도우려 했던 건가요? 이제는 저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20년 우정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그 책임이 제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는 배신자라고 불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배신자인가요? 아니면 모든 게 오해인가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 말이에요. 미라와의 관계가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계속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말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미라가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세영 씨의 상황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 말이죠. 제가 본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세영 씨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거예요. 저는 미라의 화장품 매장 주소를 찾았습니다. 직접 가서 세영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할 수는 없었거든요. 화요일 오후 저는 매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세영 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6시가 되자 매장 불이 꺼지고 세영 씨가 나왔습니다. 세영 씨,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세영 씨는 깜짝 놀라며 저를 봤습니다. 은정 언니? 어떻게 여기에? 세영 씨,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세영 씨의 표정이 불안해 보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석진 씨에 관한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세영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석진, 부장님이요? 네.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세영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카페에 앉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영 씨, 혹시 석진 씨가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지 않나요? 세영 씨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어서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은정 언니도요? 세영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세영 씨에게 모두 털어놨습니다. 미라의 부탁으로 시작된 일, 매주 반복되는 상황, 그리고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들까지 말이에요. 세영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똑같아요, 언니. 언제부터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야근이라고 했는데 점점 세영 씨의 이야기는 저보다 더 심각했어요. 석진 씨가 회사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협박하고 있었거든요. 거부하면 해고시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세영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일이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석진 씨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세영 씨가 간절히 물었어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니까. 증거요? 세영 씨가 되물었어요.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뭐든지. 제가 설명했어요. 석진 씨의 협박을 입증할 수 있는 거라면. 세영 씨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실, 저 이미 몇 개 남겨뒀어요. 정말요? 네. 혹시 몰라서 문자는 삭제 안 했고, 통화도 몇 번 녹음했어요. 세영 씨가 보여준 화면에는 석진 씨의 협박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거면 충분해요. 제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언니,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세영 씨가 불안해했어요. 일단 더 모아보고 그 다음에 신고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라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은정아.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제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 미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물었습니다. 석진이가 정말 세영이를 협박하고 있었어. 미라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석진이 휴대폰을 보다가 우연히 봤어. 세영이한테 보낸 메시지들. 미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세영 씨를 보고 손짓했어요. 미라와 통화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미라야, 지금 세영 씨랑 같이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세영이랑? 미라가 놀랐어요. 우리 지금 만나자. 할 얘기가 많아. 제가 제안했습니다. 1시간 후 미라가 카페로 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화장도 다 번져 있었고요. 세영아. 미라가 세영 씨를 보며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사장님. 세영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정아, 나도 미안해. 미라가 제게도 사과했어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석진 씨를 막는 거야. 미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도울게. 뭘 하면 되는지 말해줘.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영 씨는 계속 증거를 모으고 미라는 집에서 석진 씨의 행동을 관찰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미 모은 정보들을 정리하기로 했고요. 우리 세 명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미라가 주먹을 쥐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각자 모은 증거들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세영 씨가 가져온 건 충격적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통화 녹음도 있었고, 심지어 일기까지 써놨더라고요. 매일 기록했어요. 언제 뭘 시켰는지, 어떤 협박을 했는지. 세영 씨가 수첩을 보여줬어요. 미라도 많은 걸 발견했어요. 석진이 컴퓨터에서 이상한 폴더를 찾았어. 여자들 사진이 있더라. 사진? 제가 놀랐어요. 응, 너희 사진도 있고 다른 여자들 사진도 있어.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문자, 녹음, 일기, 사진. 석진 씨의 두 얼굴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이제 신고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응,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미라가 동의했어요. 저도 준비됐어요. 세영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세 명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 때문에 용기가 났습니다. 신고를 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를 거쳐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세영 씨와 미라가 함께 있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윤석진 씨, 피고인석에 앉으세요. 판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석진 씨를 오랜만에 봤어요. 예전에 점잖고 신사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자업자득이었거든요. 검사님이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윤석진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직원 김세영 씨를 성희롱하고 협박했으며 아내의 친구인 박은정 씨를 지속적으로 성추행했습니다. 법정에 저희가 모은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세영 씨의 휴대폰 메시지, 통화 녹음, 일기장, 모든 게 석진 씨의 악행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세영 씨에게 거부하면 해고시키겠다. 가족들에게 소문을 내겠다며 협박했습니다. 검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세영 씨가 증인석에 섰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당한 일들을 증언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거든요. 부장님이 야근을 시킨다고 해서 사무실에 남았는데 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부하니까 해고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검사님이 요청했습니다. 세영 씨는 3달 동안 당했던 모든 일들을 증언했어요. 저는 듣기만 해도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섰어요. 저는 박은정입니다. 피해자 박은정 씨,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검사님이 물으셨어요. 피고인의 아내인 최미라 씨와 20년 넘게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미라의 부탁으로 시작된 모든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도우려는 마음이었다는 것, 하지만 점점 상황이 통제 불가능해졌다는 것, 그리고 석진 씨가 저를 이용했다는 것 말이에요. 피고인이 은정 씨 아니면 안 된다. 미라는 이제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하자 법정이 술렁였어요. 석진 씨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친구를 도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이 상황을 악용한 겁니다. 미라도 증인으로 섰어요. 자신의 남편을 고발하는 아내의 모습이 얼마나 힘들까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와 직원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만 채웠어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석진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회사 임원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남용해서 여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진들을 보면 검사님이 증거를 제시했어요. 피해자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찍힌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거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은 직장 내 권력과 인간관계를 악용해서 여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석진 씨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저희는 모두 법정에 모였어요. 석진 씨도 수갑을 찬 채 나타났습니다. 주문, 피고인 윤석진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또한 피해자들에게 각각 2천만 원씩 배상하라. 추가 선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세영 씨는 눈물을 흘렸고 미라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미라가 제게 말했어요. 은정아, 정말 미안했어.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제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중요해. 미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너를 의심했어. 20년 우정을 믿지 못했어. 미라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어. 미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널 그런 상황에 몰아넣은 건 나였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0년 우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진실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세영 씨도 우리와 함께 했어요. 언니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세영 씨 덕분이야. 제가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서 용기 낼 수 있었어. 그날 밤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절친의 충격적인 부탁으로 인해 매주마다 받아줬던 나날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주기도 했어요. 진짜 우정이 무엇인지, 진짜 도움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 고통의 대가로 나는 이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미라와의 우정도 예전과는 다르지만 더 진실한 관계가 됐어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거든요. 세영 씨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이제 더 이상 협박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관리실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진정한 자유를 얻었거든요. 저는 박미정입니다. 올해 60이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7년이 흘렀습니다. 그때가 생각나네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첫날 밤, 텅 빈 집에 혼자 앉아있던 기분이 마치 세상에서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친구들은 괜찮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용실 일을 그만둔 건 5년 전이었어요.
손목이 아프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다들 저를 불쌍하게 보는 눈빛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있었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면서. 그러다 작년부터 문화센터에서 공예 강좌를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수강생들이 많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어요. 저녁을 혼자 먹고 텔레비전을 혼자 보고 잠자리에도 혼자 드는 일상이 반복됐죠. 그런데 지난달 어느 화요일이었나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복도에서 낯선 남자분을 봤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뭔가 품격이 있어 보였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지만 자세가 곱고 걸음걸이도 안정적이었어요. 강의실 문 앞에서 머뭇거리더니 저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여기서 공예 수업을 하나요? 목소리가 참 좋았어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 오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상우라고 합니다. 새로 신청했는데요. 그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이런 기분이 언제 이후인지. 아마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최상우 씨를 보니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손이 서툴렀지만 집중력이 남달랐어요. 다른 수강생들이 잡담을 할 때도 묵묵히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질문했죠. 선생님,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저는 최상우 씨 옆으로 가서 직접 보여드렸어요. 그때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진하지도 너무 연하지도 않은 그런 향이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남자의 향을 맡아본 것 같았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나서 최상우 씨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는 깍듯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죠. 그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예의 바르지 않은데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정중하니까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최상우 씨 생각이 났어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자꾸 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다시 가슴이 뛸 줄이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미소가 지어져 있더라고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웃어본 건지 갑자기 옷장을 열어보고 싶어졌어요. 다음 수업 때 뭘 입고 갈지 생각하면서 말이죠. 두 번째 수업 때는 더 신경을 썼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도 좀 더 정성스럽게 하고 옷도 예쁜 걸로 골라 입었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최상우 씨가 이미 와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마음이 짠했어요. 저처럼 혼자 사시나 보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혼자 사세요? 네,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 지 좀 됐습니다. 아, 저와 같은 처지구나. 그때부터 최상우 씨가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연대감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설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아니, 거의 끝내버릴 뻔했다는 걸요. 그 다음 주부터 최상우 씨의 작은 배려들이 시작됐어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제가 정리하는 걸 도와주었고 자연스럽게 함께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선생님, 집이 어디신가요?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가깝다면서요. 하지만 최상우 씨는 고집했습니다. 이 시간에 버스 기다리면 힘드시잖아요.
저도 딱히 갈 곳이 없어서요. 그렇게 시작된 드라이브가 일주일, 한 달로 이어졌어요.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최상우 씨는 의료재단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꽤 큰 곳의 이사장이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큰 병원을 운영하시다니. 운영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름만 올려둔 거예요. 이제는 후배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저는 할 일이 없어졌죠. 겸손한 모습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돈이 많아도 자랑하지 않고 지위가 높아도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저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가끔 혼자 와서 마시곤 했거든요. 그러자 최상우 씨가 차를 세우더라고요. 그럼 들어가서 마실까요? 저도 커피 한 잔 하고 싶었어요. 커피숍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니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었어요. 최상우 씨는 제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미용실에서 일했던 얘기, 남편과의 추억,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마음까지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습니다. 최상우 씨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게 느껴졌습니다. 상우 씨도 많이 힘드셨죠?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어서 감사해요. 그때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새로운 인연이라는 게 저를 말하는 건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나면서 최상우 씨는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수업이 없는 날에도 전화를 하고 가끔 집 앞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미정 씨, 오늘 날씨가 좋은데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상우 씨, 그러면 제가 패가 되는 거 아닌가요? 패라니요. 저야말로 미정 씨 덕분에 즐거워요. 그런 상우 씨를 보면서 점점 마음이 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우산도 없이 나온 제가 바보 같았어요. 어떡하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그때 상우 씨가 자신의 우산을 펼쳐들고 다가왔습니다. 미정 씨, 제 우산으로 함께 갑시다.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를 맞대고 걷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10대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길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걸었는데도 순간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그 순간 상우 씨의 강한 팔이 저를 붙잡았어요. 꽉 안겨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저희 둘 다 비에 많이 젖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상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저만 챙기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뭐요?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그리고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감기 들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걸치세요. 그 따뜻함이 어깨가 아니라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본 건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히터를 틀고 가는데 상우 씨가 말했어요. 미정 씨, 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청혼에 말문이 막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상우 씨,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갑작스럽죠? 하지만 저는 확신해요. 미정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요. 창밖의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아니면 제 심장 소리였을까요? 저도 상우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겠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상우 씨 같은 좋은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저희 둘 다 조용한 걸 원했고 가족들끼리만 작은 예식을 올렸습니다. 조카 유나는 처음엔 걱정했지만 상우 씨를 만나보고는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이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행복하세요. 드디어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상우의 집으로 이사한 첫날 밤이었어요. 생각보다 집이 컸습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 넓은 정원까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정도였죠. 미정아, 이제 우리 집이야. 편하게 지내. 상우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왠지 어색했어요. 아직 새 환경에 적응이 안 된 탓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어요. 상우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상이 따뜻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상우가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미정아, 우리 매일 밤 명상을 해보자. 명상이요? 응. 마음을 다스려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내가 오랫동안 연구한 방법이 있거든. 상우는 거실 한쪽에 있는 조그만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 방은 처음 봤는데 벽면이 온통 짙은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푹신한 쿠션 2개가 놓여 있었고요. 이상한 냄새가 나네요. 향이야. 라벤더와 몇 가지 허브를 섞은 건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확실히 은은한 향이 났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편하게 앉아봐. 상우가 제 맞은편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눈을 감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처음 해보는 명상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상우의 말대로 눈을 감고 앉아 있었죠. 깊게 숨을 쉬어. 들이마시고, 내쉬고. 상우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만 들어. 다른 소리들은 모두 멀어져 가고 오직 내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려. 그렇게 30분 정도 앉아 있었나요? 끝나고 나니 정말 개운했어요. 어때? 마음이 편해지지? 네, 신기해요. 정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렇지? 매일 하면 더 좋아질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명상 시간이 시작됐어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잠도 잘 오고 하루 종일 마음이 평온했어요. 그런데 둘째 주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명상을 하고 나면 머리가 조금 멍해지는 거예요. 마치 술을 조금 마신 것처럼 흐릿한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제가 이상한가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래, 뭘? 어제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명상하고 나면 머리가 멍해져요. 상우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게 정상이야. 마음이 깊이 이완되고 있다는 증거거든.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의료 전문가인데 걱정 마. 상우의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니까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이상해졌어요. 명상 중에 상우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들리는데 다른 소리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나도 안 들리고 시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눈을 뜨면 상우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하는 것처럼. 당신 왜 그렇게 쳐다봐요? 미정이가 너무 예뻐서. 상우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뭔가 분석적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더 심각해졌어요.
낮에도 멍한 시간이 늘어났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신, 저 정말 이상해요. 이런 증상이 정상인 건가요? 그때 상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가 다시 웃었어요. 미정아, 너무 걱정하지 마. 이건 명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야. 깊은 단계요? 응.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고 있는 거지. 조금 더 참고 계속해보자. 그 말을 듣고도 뭔가 찜찜했어요. 하지만 상우를 믿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해칠 리는 없으니까요. 어느 날은 명상 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상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미정은 나를 완전히 신뢰한다. 미정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상우는 그냥 평범하게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환청을 들었나 싶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우 없이는 뭘 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혼자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면 어지럽고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멍해져요. 결국 참지 못하고 상우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때 상우가 지은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다정해 보이지만 뭔가 차가운 그런 미소였습니다. 그게 효과예요. 효과라뇨? 마음이 완전히 정화되고 있다는 뜻이야. 곧 완벽한 평온을 얻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상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도대체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명상을 시작한 지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때부터 상우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미묘해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미정아, 오늘은 어디 가려고?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려던 제게 상우가 물었어요. 평범한 질문 같았지만 어조가 달랐습니다. 허락을 구하라는 듯한 톤이었어요. 마트에 가서 장을 좀 보려고요. 내일 내가 같이 갈까? 무거운 것도 있을 텐데. 괜찮아요. 그냥 간단한 것만 사올게요. 그래도 요즘 밖이 위험하잖아. 혼자 다니지 말고 나랑 같이 다니자. 위험하다니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 동네는 아주 안전한 곳인데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아예 대놓고 제지했어요. 미정아, 오늘 명상 효과가 특히 좋았어. 밖에 나가면 그 효과가 깨질 수 있으니까 집에 있자. 그냥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안 돼. 지금은 중요한 시기거든. 명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방해받으면 안 돼. 상우의 목소리에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거부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상 때문인지 점점 의지력이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미정아, 휴대폰 좀 줘봐. 왜요?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 줄게. 요즘 해킹이 많다며. 제 휴대폰을 가져간 상우는 뭔가 만지작거리더니 새로운 폰을 내밀었어요. 이걸로 바꿨어. 보안이 훨씬 좋은 거야. 제 폰도 괜찮은데요. 이게 더 좋아. 내가 의료재단에서 쓰는 거랑 같은 건데 보안 수준이 다르거든. 새 휴대폰은 확실히 비싸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앱들도 낯설고 사용법도 복잡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랜만에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어요. 너무 오래 연락을 안 했더라고요.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이상한 소리만 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여보세요? 순이야?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신호음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친구들 번호로도 걸어봤지만 모두 같았습니다. 연결이 안 되거나 잡음만 들렸어요. 상우야, 전화가 이상해. 아무도 연결이 안 돼.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상우가 고개를 들더니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전파가 잘 안 터져요. 그럼 밖에 나가서 전화해야겠네요. 굳이? 누구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 친구들이랑 안부 인사라도 해야죠. 요즘 명상에 집중해야 할 시기인데 밖에 나가면 잡념이 생길 수 있어. 또 그 말이었어요. 명상, 집중, 잡념. 상우는 항상 이런 말로 제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에 갔는데 복도에서 이상한 빛을 봤어요. 작은 LED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자제품의 대기 표시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기계였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가까이 가서 보니 안테나 같은 것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표시창에는 영어로 뭔가 써 있었습니다. SIGNALBLOCKING ACTIVE. 영어를 잘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알 수 있었어요. 신호를 차단한다는 뜻이잖아요.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파가 안 터지는 게 집 구조 때문이 아니라 이 기계 때문이었던 거예요. 급하게 다른 곳도 둘러보니 거실에도 제 방에도 비슷한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깜빡거리는 불빛을 내면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갇혀 있는 건가요? 말로 하니 더 실감이 났어요. 상우가 저를 가둬두고 있다는 게.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아, 뭐해?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냥 화장실 갔다가 방으로 들어가자. 늦었어. 상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제가 뭔가 발견한 걸 눈치챈 걸까요? 침실로 돌아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통신 차단 장치, 외출 제한, 휴대폰 교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당신, 저 혹시 뭘?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마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만약 제 짐작이 맞다면 상우에게 들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상우는 평상시처럼 자고 있었지만 저는 온갖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갇힌 걸까요? 사랑한다던 남편이 저를 감금하고 있는 걸까요? 아침에 일어나니 상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잘 잤어? 네. 오늘 날씨가 좋네. 정원에서 차라도 마실까? 언제나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가면 같이 느껴졌습니다. 정원으로 나가면서 담장을 유심히 봤어요. 높은 담장 위에는 가시철사까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방범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탈출 방지용 같았어요. 미정아, 뭘 그렇게 봐? 아, 담장이 높네요. 보안상 어쩔 수 없지. 요즘 세상이 어떤데? 상우의 대답이 어딘지 석연치 않았어요. 보안이라는 핑계로 저를 가두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집은 제가 사는 곳이 아니라 갇혀 있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상우는 제가 사랑한 남편이 아니라 저를 가둔 사람이라는 걸요. 통신 차단 장치를 발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상우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조카가 온다고 했지? 유나가 오늘 올 예정이었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겠다며 연락했거든요. 사실 저는 유나를 만나고 싶으면서도 불안했어요. 혹시 제 이상한 모습을 눈치챌까 봐서요. 네, 오후에 온다고 했어요. 그럼 명상실은 잠시 치워두자.
오해받을 수 있잖아. 상우가 서둘러 명상실의 이상한 기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모습을 봤어요. 왜 숨기려고 하는 걸까요? 정말 명상 도구라면 숨길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오후 3시경 유나가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조카의 모습에 반가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모,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유나는? 저는 그럭저럭요. 근데 이모, 좀 야위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유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어봤어요. 기자 본능인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도 나와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나 씨. 이모가 항상 자랑하시던 조카분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모 잘 부탁드려요. 겉으로는 정중한 대화였지만 분위기가 어색했어요. 유나가 상우를 보는 눈빛이 어딘지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유나가 계속 집안을 둘러봤어요. 이모, 집이 정말 크네요. 근데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은데요? 그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냄새도 이상하고 향 같은 건 피우세요? 그때 상우가 끼어들었어요. 아, 그건 천연 방향제예요. 몸에 좋은 허브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유나가 상우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그럼요, 2층에 있어요. 유나가 2층으로 올라간 사이 상우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조카가 좀 예민한 것 같네. 괜찮겠어?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야, 그냥. 10분 정도 후 유나가 내려왔어요. 표정이 전보다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이모, 저 일찍 가볼게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벌써? 저녁이라도 먹고 가지. 다음에요. 이모, 몸 조심하세요. 유나가 가면서 제 손을 꽉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그리고는 제 손에 뭔가 작은 걸 쥐어줬어요. 종이 쪽지였습니다. 유나가 간 후 상우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조카가 좀 이상하네. 뭔가 의심하는 눈치던데.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사람들 부르지 말자. 명상에 방해가 될 수 있어. 그날 밤 몰래 유나가 준 쪽지를 펼쳐봤어요. 이모, 집에 이상한 기계들이 있어요. 조사해 볼게요. 며칠 후 연락드릴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유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구나. 3일이 지난 후였어요. 상우가 병원에 간 사이 택배가 왔습니다. 유나 이름으로 보낸 거였어요. 안에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모, 집안 공기를 몰래 채취해서 분석해 봤어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특수 주파수와 향 성분이 뇌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약화시키는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건 세뇌에 쓰이는 기법입니다. 당장 그 집에서 나오세요. 손이 떨렸어요. 제가 느낀 멍함과 기억력 저하가 모두 이것 때문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어요. 이모 남편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과거에 부인이 3명 더 있었어요. 모두 의문사했고 사인은 알 수 없는 뇌 손상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3명의 부인이 더 있었다고? 그것도 모두 죽었다고? 그때 상우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왔어요. 급하게 편지와 서류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상우 눈에는 제가 뭔가 다르게 보였나 봐요. 미정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표정이 이상한데? 혹시 누가 왔었어? 아니요, 아무도. 상우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명상 시간에 상우가 말했어요. 오늘은 좀 더 깊은 명상을 해보자. 평소보다 향이 더 진했어요.
머리가 심하게 어지러웠습니다. 미정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미정은 오직 나만 믿는다. 상우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이제는 환청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로 저를 세뇌하고 있었던 거예요. 명상이 끝나고 상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평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서재로 갔어요. 문이 잠겨 있었지만 다행히 열쇠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컴퓨터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책상 위에 놓인 폴더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끔찍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연구대상 1호 마이너스 김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안에는 여자의 사진과 함께 날짜별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날 마이너스 명상 훈련 시작. 반응 양호. 한 달 후 마이너스 기억력 저하 시작. 의존도 증가. 약 3달 후 마이너스 완전한 수능 상태. 실험 성공. 약 4달 후 마이너스 뇌 손상 발생. 실험 종료. 두 번째, 세 번째 폴더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쳐 죽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폴더에는 연구대상 4호 마이너스 박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제가 자는 모습을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언제 찍은 건지도 모르겠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가 있었어요. 미정 마이너스 저항 강함, 노출 강도 증가 필요, 조카의 방문으로 의심 시작, 조치 필요. 저는 4번째 실험 대상이었어요. 앞에 세 여자처럼 죽을 예정이었던 거죠.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훌륭해요, 미정 씨. 돌아보니 상우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다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상우가 서재 문 앞에 서서 박수를 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평소의 다정한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마치 실험실에서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그 끔찍한 폴더가 들려 있었고요. 처음부터요. 당신이 서재에 들어오는 걸 다 봤어요. 상우가 천천히 다가오면서 말했어요. 걸음걸이조차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남편이 아니라 냉혹한 무언가였어요. 그럼 왜 막지 않았어요? 궁금했거든요.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공포에 떠는 모습조차 관찰 대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3명의 여자들이 죽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이죠. 다만 죽었다는 표현은 부정확해요. 실험이 종료된 거예요. 실험이 종료됐다고? 사람의 목숨을 실험 종료라고 표현하다니.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상우가 맞나요? 당신 미쳤어요? 사람을 실험 대상으로? 미쳤다고요? 상우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전혀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아요. 오히려 당신들이 미쳤죠. 사랑이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이성을 잃고 살아가니까. 사랑이라는 감정? 그래요. 저는 처음부터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럼 지금까지 뭐였어요? 결혼도, 다정한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연기였죠. 꽤 훌륭한 연기였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완전히 속아 넘어왔으니까. 상우가 책상에 기대면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왜 이런 짓을 해요? 호기심이죠. 인간이 특정한 자극에 노출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정신이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호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의료재단 이사장이면서 이런 짓을? 의료재단 이사장이라는 지위가 이런 연구를 하기에 완벽하거든요. 자금도 장비도 은폐할 수 있는 권력도 있으니까. 상우의 목소리에서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정말 이 사람은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피험자는 김영희였어요. 50대 과부 외로움에 지쳐있던 완벽한 표본이었죠. 두 번째는 이선희, 세 번째는 박수진. 모두 같은 조건의 여성들이었어요. 상우가 폴더를 넘기면서 설명했어요. 마치 연구 발표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세뇌 기법이 미숙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하지만 점점 발전했죠. 당신은 네 번째니까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어요. 효율적으로? 명상이라는 명목으로 특수 주파수에 노출시키고 향을 통해 뇌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키죠. 동시에 심리적 의존도를 높여서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제가 겪었던 모든 증상들이 설명됐어요. 머리가 멍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상우 없이는 불안해지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뇌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혀서 완전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실험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사람 할 짓이에요? 사람이요? 상우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과 실험 대상은 다르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걸. 그저 관찰하고 조작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봤던 거예요. 당신들은 모두 똑같았어요. 외로움에 굶주려 있어서 작은 친절에도 쉽게 넘어가죠.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모든 걸 포기해요. 상우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특히 당신은 흥미로운 케이스였어요. 다른 피험자들보다 저항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노출 강도를 높여야 했죠. 저항이 강했다고요? 네. 보통은 한 달 정도면 완전히 순응하는데 당신은 2달이 넘어도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신 차단 장치까지 설치해야 했어요. 제가 버틴 게 아니라 실험이 예상대로 안 됐다는 거였어요. 그것조차 상우에게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였던 거죠. 조카가 방문한 것도 변수였어요. 예상 밖이었죠. 하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더 흥미로워졌어요. 유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글쎄요. 필요하다면 처리해야겠죠. 처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알았어요. 유나도 위험에 빠뜨린 건 저였구나. 당신 정말 악마예요. 악마라니요. 저는 그저 과학자예요. 인간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상우의 눈빛을 보니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연구라고 과학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아니야. 인체가 특정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연구한 것뿐이지. 당신도 실험 중이야. 그 말을 들으니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이 무너져 내렸어요. 따뜻했던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이 사람의 눈에는 애정이 아닌 집착과 실험자의 호기심만이 남아 있었어요. 상우의 고백을 듣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명상실로 가죠. 오늘부터는 강도를 더 높여야겠어요. 상우가 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정말 죽는구나. 싫어요. 처음으로 상우에게 대들었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싫다고요? 미정 씨, 이미 늦었어요. 당신의 뇌는 이미 상당 부분 손상됐거든요. 그래도 싫어요. 더 이상 당신 실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아요.
상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처음으로 화난 표정을 보였습니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이미 제 통제하에 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인데 누가 올까요? 미정 이모, 이모,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상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에 신고했구나. 유나야, 여기 있어. 저는 목이 터져라 소리쳤어요. 상우가 제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경찰입니다. 정말 경찰이 온 거예요. 유나가 신고했구나. 상우가 당황해하는 사이 저는 서재에서 뛰어나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자 유나와 경찰, 그리고 여성단체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유나가 저를 꽉 안았어요. 그제야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나야, 정말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요. 이모, 이제 안전해요.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상우를 체포했어요. 최상우 씨, 살인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상우는 끝까지 저항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연구를 한 것뿐이에요. 연구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인 게 아니라 실험이 종료된 거예요. 다르죠.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이 소름 끼쳤어요. 그날 밤 저는 유나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정말로 뇌에 손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라 회복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에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돌이킬 수 없었겠구나. 이틀 후 여성단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주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니 정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준비한 말을 차근차근 했어요. 저는 박미정입니다. 최상우의 네 번째 피해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참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네 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네 번째라는 말에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7년 동안 혼자 살다가 만난 다정한 남편이었거든요. 눈물이 흘렀지만 참고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사랑받은 게 아니라 실험당한 거였어요. 어떤 실험이었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명상이라는 명목으로 세뇌 장치에 노출시켜서 점점 정신을 망가뜨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뇌사 상태로 만들어서 죽이는 거였고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외로운 여성들을 노리는 이런 범죄자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자회견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어요. 연일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의료재단 이사장이 이런 짓을 하다니. 외로운 여성들을 노린 계획적 범죄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댓글마다 분노의 목소리가 가득했어요. 검찰에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상우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세뇌에 사용된 특수 주파수 발생 장치, 뇌 기능을 마비시키는 화학 성분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과거 3명 피해자들의 실험 과정을 기록한 상세한 자료들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긴 건 처음 봅니다. 완전히 계획적인 연쇄살인이었어요. 검사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상우는 구속된 후에도 끝까지 자신의 행동을 영구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상우를 다시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증언했습니다. 피고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실험했습니다.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즐거워했어요. 상우는 제 증언을 듣는 내내 무표정했어요. 마지막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상우는 살인죄와 강금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사형이 아니라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더 이상 다른 피해자는 없을 거라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용감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여성들이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그 말들을 들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뇌 손상 부분도 상당히 회복됐고 인지 기능도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세뇌의 후유증이 얼마나 갈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예전처럼 외로움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어요. 이모, 정말 달라지셨어요. 유나가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뭐가?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하시고 외로워하셨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당당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상우를 만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외로움에 굶주려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국가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 주었어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저는 그 돈을 모두 혼자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절반은 여성 피해자 쉼터에 기부하려고 해요. 유나에게 말했더니 놀라워했어요. 이모, 그 돈 이모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다 가져야 하는 건 아니잖아.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아. 쉼터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지내는 여성들을 만났어요. 가정폭력, 스토킹, 각종 범죄의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언니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용감하세요. 젊은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용감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야. 조카가 도와줘서. 그래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시는 모습 보고 힘을 얻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신고할 수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됐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남은 보상금으로는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예전처럼 문화센터에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거든요. 미정 공방이라는 간판을 달고 문을 열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올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공방에 오는 분들 중에는 공예를 배우러 온 게 아닌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 혹시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40대 여성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상담이요? 남편이 요즘 이상해서요. 핸드폰도 못 만지게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어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겪었던 초기 증상과 비슷했거든요. 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이 점점 통제를 강화하고 있었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전문기관에 상담받으러 가세요. 그리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런데 남편이 화낼까봐 무서워요. 화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존중해야 해요. 그분이 제 말을 듣고 결국 여성의 전화에 상담을 신청했어요. 며칠 후 연락이 와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더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분들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제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나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어요. 이모,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런가? 예전에는 누군가 기대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모한테 기대고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외로워하고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공방에서 수업을 하면서도 자주 말했어요. 누구도 당신 삶을 대신 정할 수 없어요. 이 말이 저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상우가 제 삶을 통제하려 했을 때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몰랐어요. 사랑받고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아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는 거라는 걸. 어느 날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상우의 첫 번째 피해자였던 김영희 씨의 언니분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당한 일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진실이 밝혀진 거잖아요. 그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동생이 죽기 전에 이상한 말을 했었어요. 남편이 자꾸 명상을 시킨다고, 머리가 이상하다고. 그때 제가 진지하게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저도 당하고 있으면서도 한참 동안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용기 내주신 덕분에 동생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이 절까지 하시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다짐해요.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자.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외로워도 괜찮고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제가 제 삶의 주인이니까요. 공방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와요. 어떤 이는 공예를 배우러, 어떤 이는 이야기를 나누러. 그 모든 만남이 소중해요. 선생님, 제가 꼭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뭔가요? 선생님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상우는 저를 통제하면서 자신이 강하다고 착각했겠지만 진짜 강한 건 저였어요.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는 삶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윤영희입니다. 올해 63세죠. 이 골목 끝자락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차를 우려내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새벽 5시 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저는 찻잎 상자를 옮기고 있었어요. 20kg짜리 상자가 3개나 되더군요. 나이가 드니까 예전처럼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잖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이건 정말 위험했어요. 상자가 떨어지면서 저도 함께 넘어질 뻔했거든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상자를 받쳐주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뒤돌아보니 윗집에 사는 분이었습니다. 박준호 씨라고 66세 되셨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젊어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얼른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박준호 씨는 말없이 상자를 들어주시더군요. 하나, 둘, 셋. 세 개를 모두 제 찻집 앞까지 옮겨주셨어요. 무거운 걸 혼자 옮기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뭔가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었지만 아직 준비도 안 된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차 한 잔 드시러 오세요. 박준호 씨는 고개만 끄덕이고 가셨어요. 말수가 적은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선뜻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분이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 가족은 있으실까?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을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찻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를 우리는데도 자꾸 그분 생각이 났어요. 손이 거칠어 보였는데 뭔가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이기도 했죠. 오전 10시쯤 되니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님, 이 여사님, 정 선생님, 모두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에요. 저도 이 찻집을 연 지 벌써 15년이 넘었거든요. 영희야, 아까 계단에서 누가 도와줬다며? 김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동네는 참 좁아서 무슨 일이 있으면 금세 소문이 납니다. 저는 그냥 윗집 분이 도와주셨다고 대답했어요. 아, 박준호 씨? 그분 목공방 하시는 분이지. 손재주가 좋으셔. 이 여사님이 말씀하시길 박준호 씨는 이 동네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주로 가구 수리나 맞춤 제작을 하신다는군요. 그리고 부인을 몇 년 전에 여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왜 그분이 쓸쓸해 보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도 남편과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알죠. 특히 이런 골목에서는 더 외로울 거예요.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집 창문으로 내다보니 박준호 씨가 우산도 없이 걸어가시더군요. 어깨가 많이 젖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우산 하나 빌려드릴까요? 박준호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잠깐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는 표시를 하고 가셨죠. 참 고집스러운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찻집 정리를